안녕하세요. 수원시립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비정상 전시 참여 작가와의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원시립미술관 홍보마케팅팀 박현주입니다. 오늘 작가와의 대화는 2부로 나눠 총 4명의 참여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쉽게도 권혜경 작가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1부는 이태강, 서유진 작가님, 2부는 정덕현, 김양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1부 참여자를 소개합니다. 비정산 전시를 기획하신 김민승 큐레이터님, 참여작가 서유진님, 참여작가 이태강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작가와의 대화를 위해 수원시립미술관 SNS를 통해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에 대한 사전 질문을 요청했는데 무려 200개에 가까운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관심에 놀랐고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관람객 여러분들을 모시지 못해 더 아쉬웠습니다. 영상 끝에 질문자 중 2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김민승 큐레이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공예랑 박물관학을 전공하고 2018년부터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교에서는 뜻밖의 초록을 만나다 하고 이번 비정상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서유진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를 전공했고요. 작업은 설치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서리 작업이랑 또 파이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주소 전공을 했는데 작업은 좀 폭넓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입체 드로잉으로 시작해서 입체 설치하고 조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글쓰기나 글이나 퍼포먼스까지 좀 폭넓게 작업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그럼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분들의 비정상 전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비정상 전시를 기획하게 되셨는지요? 일단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제일 키워드가 됐던 건 직업이라는 거였어요. 직업에 대한 정의를 좀 우연하게 봤는데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돼 있는 걸 보고 그러면은 제 주변에 제 또래의 작가들은 예술가가 직업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문제의식이 이제 처음 기획의 발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직업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작가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신진 작가 발굴전 성격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 중에서도 조금 작업을 한 10년 정도 이제 충분히 고민해보고 겪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생 5분의 작가를 모시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미팅을 좀 하면서 나눈 얘기들을 바탕으로 전시를 좀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참여 작가 선정 과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10년 정도 이제 활동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선정을 하시게 된 것인지요? 제가 2020년에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지역 작가 포트폴리오를 수집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92건 정도 포트폴리오가 모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좀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분들, 80년대생 작가분들 먼저 추린 다음에 작업과 이제 미팅을 먼저 진행을 해서 이제 기획 의도에 좀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작업을 했던 분 혹은 그런 좀 생계 기록들이 좀 있는 분, 그리고 이런 기획에 맞춰서 이제 그것들을 내보일 준비가 된 분들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사전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최종 5분의 작가분들을 만나게 됐죠. 네. 그럼 이번 비정상 전시에 이제 나온 작가님들의 작품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태강 작가님부터. 네. 전시 의도 자체가, 기획 자체가 생계 아카이빙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구작,
작업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다른 한 공간은 신작으로 이루어진 공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에 신작이 기획 의도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작업 방식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이야기 안에서 같이 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이야기 제목이 이제 비범한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비범한 옷 이야기를 가지고 뭐 드로잉 혹은 설치, 입체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방식의 작업물들 시리즈를 만들어서 하나의 방을 이제 구상해 놨습니다. 굉장히 방 자체가 분위기가 작가님하고도 닮아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 이제 전시를 한번 보러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방에 이제 들어가는 겉에 이제 가림막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보이는 약간 달 느낌의 조명 그리고 음악들, 이야기들까지 한 공간에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대기 비슷하게 작가님들의 모든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장르 여러 장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제가 설치 작업, 특히 다른 작업보다 설치 작업할 때 조금 다양하게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좀 음악은 음악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효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이번 작업이 아무래도 좀 사각형 안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딱 막힌 공간에 좀 뭔가 그 안에서 풀어내다 보니까 조금 더 풀어내기가 좀 더 쉬웠고요. 다른 데서 했던 것보다는 크게 변수가 좀 적었던 편이라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유진 작가님도 이번 전시에 출품하신 작품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생계 아카이브 쪽에서는 제 과거에 했던 뭐 프로젝트나 퍼포먼스 결과물들 해서 이제 방문 미술 전단지 붙이기랑 의자 만들기 프로젝트 두 가지를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미술 교육에서 이제 아이들의 미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쏟는 시간들이나 반복되는 손의 작업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아카이브가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계속 시도를 해왔던 파이프에 유토를 바르는 작업을 이번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상이라는 타이틀과 조금 의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모서리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이나 만들기 이런 쪽에 재능이 좀 남들보다 뛰어나셨었는지, 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 했다 하면 상을 다 휩쓸고 이런 스타일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미술을 전공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그냥 뭐 중학생 때 사생대회를 했는데 그냥 그날따라 굉장히 그림에 집중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대충 그리고 놀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따라 조금 그림 그리는 거에 흥미도 생겼고 또 그 결과로 아주 작은 뭐 장려상 같은 거를 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취미로 이제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미술을 배우다가 이제 중학교 미술 선생님께서 너무 미술을 재미없게 가르치시길래 제가 미술 교사가 돼서 좀 재밌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전공을 하면서 미술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에 가서 처음으로 현대미술을 보게 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작업에 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 시간들이 지금까지 축적이 되어서 이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이태강 작가님은 어떻게 미술을 전공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냥 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미술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뭐 만들기나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흥미가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워낙에 제가 좀 다양한 네. 진짜 다양한 거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다양한 것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미술을 언젠가는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그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흥미 속에서도 가장 이제 밑바탕이 되는 게 좀 미술에 대한 네. 꿈이라던가 이런 게 가지고 계셨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일 마음이 편했던가 봐요. 장르가 이제 그게 미술이라는 장르로 이제 표출이 되신 건가 보네요. 그리고 제가 저도 취미 미술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미술학원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는 원래 미술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는데 취미로 갔다가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갔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성적을 물어보시더니 예고나 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고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예고를 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뭐 막연히 미술을 전공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셨는데 네. 그 한마디에 이제 네, 갑자기 그렇게 네. 진로가 그렇게 돼서 예고를 진학하게 됐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네. 보통 작업에 대한 영감은 어디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받으세요? 저는 뭐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보면 자연을 마주할 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연을 보고 있으면 그 자연을 경험하고 있을 때, 관찰할 때 좀 거기서 나오는 뭐 영감들이 글귀 형식으로 좀 많이 저한테는 다가오고요. 문장이나 좀 단어라든지 이렇게 좀 글로 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좀 이야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시를 읽을 때 그 안에서 이제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연을 볼 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 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또 영감이 나오고. 그럼 그 영감을 받으셨을 때 잊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메모를 하신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저는 메모를 저장을 엄청 하세요? 많이 해요. 네, 그게 좀 습관이 되게 많이 돼 있고요. 그 휴대폰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엄청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그 건망증이 심해서 원래 메모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거기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글 같은 것들 있으면 계속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작업할 때 그것들 한번 쭉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설신 작가님은 보통 어디에서 영감을 주로 얻으세요? 저는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뭐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일들 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겪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한번 꾸며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메모를 해놓기도 하는데 어떤 구조가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제 어떤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뭐 그 내용만 일단 메모를 해놓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를 직접 재료를 사서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관객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뭐 어느 날은 또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다거나 뭐 제 소재가 좀 고갈되었을 때 뭐 기억을 짜내기 위해 뭐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옛날 사진첩을 뒤져본다던가 이런 식의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작업마다 이제 제 경험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야지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는 뭐 정말 극단적으로
어느 상황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는 해봤지만은 그건 너무 인위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구상이나 어떤 스케치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해내는 스타일입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이태강 작가님 혹시 뭐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뭐 하염없이 걸어 다니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특별히 네. 이렇게 뭐 아이디어 그랬던 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저장고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 시작은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재료라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너무 힘들 때는, 너무 잘 안 떠오를 때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좀 찾아보고 과거의 작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풀어갔는지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너무 그렇게 막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작업이 완성되면 풀려요. 그 스트레스는. 그래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그 작업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거를 좀 타협을 해야겠다, 적당히.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는 순간에 그 작업이 발표되고 전시가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작업을 제가 만족하는 그 기준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 이제 전시장에서는 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고 이제 작업을 하셨을 때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은, 모든 이제 작업에 대한 힘듦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간직하고서는 작업을 마무리했을 때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마무리가 됐을 때. 서유진 작가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그냥 찬 음료를 마신다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네. 그 정도인 하면서 것 그냥 같아요. 일상에서 잊어버리는 걸로. 네. 혹시 뭐 징크스 같은 것도 있으세요? 어떠한 아니요, 작가분들은 없으세요? 제가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이제 네. 생각을 했는데 징크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시 그 하나의 징크스를 그죠, 강박이 돌아와서, 돼서. 네. 그래서 별다른 징크스 없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사실 작품의 뭐 크기라던가 이제 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작품 구상부터 이제 완성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작품은 이제 구상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제작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거를 뭐 얼마의 시간이라고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사실 그 유토로 작업하신 것 같은 경우는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셨어요? 그 구상은 뭐 19년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처음에 떠올라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봤고, 이제 거기서 다른 구도의 다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올해 이제 신작 2가지를 했는데, 제작은 거의 한 달, 그 2가지가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뭐 좀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한 건 있지만은 어쨌든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도 구상이 나올 수도 있고 제작이 될 수도 있고 네.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역시 데드라인 앞에는 장사가 없군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뭐 밤을 새서 사실 이번에 전시 설치하실 때도 굉장히 이제 또 설치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었어요. 이번에 비범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재료 준비부터 하자면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은데. 비범한 옷은 좀 비교적 명확한 네.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그래서 오히려 비범한 옷 시리즈 전체를 작업하는 데는 되게 고생했지만 이제 옷 주머니 딱 중앙에 있는 그 설치물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달빛보다 더 밝은이라는 조명이 들어간 작품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해보는 설계를 도면을 그려야 되고
도면 그려서 그 제작을 맡긴 게 아니라 그 재료들을 가지고 제가 또 제작을 했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을 시도를 해 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그 작품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보통 작업은 언제 진행하세요? 뭐 야행성이세요?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루틴하게 뭐 9시부터 6시 뭐 이렇게 직장인들처럼 진행을 하세요? 또 하루 일과, 작가님들의 하루 일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원래는 야행성인데 네. 일단 제가 정상이라는 타이틀이랑 좀 제가 원하는 정상이라는 그 어떤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작업실을 사용하는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이제 낮에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낮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태경 작가님은 혹시 언제 작업하세요? 주로? 저는 보통 이제 직장인들처럼 9시 시작해서 6시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 성실함도 중요한데 그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어요. 작가도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순위의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히 해야 된다는 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비교를 둬야 되냐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9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프로 작가라면 일반적으로 일하는 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9시에 출근을 해서 12시, 새벽 2시까지 하고 거의 그런 패턴으로 살다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6시에 퇴근을 해서 좀 이후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 있었나요? 뭐 다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작품, 뭐 아쉬웠던 작품, 생각이 많이 나는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같이 전시하고 있는 17년 작품인데요. 분해하기 올려놓기라는 작업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작가 명함에 이미지로 넣기도 했는데요. 그 작업이 가장 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태껏 모든 작업들이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식으로 끝냈다면 그 작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이사를 하면서 들고 다녔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조물에 갇혀서 그 우레탄 폼이라는 조형물이 그 구조물에서 빠지지 못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퍼포먼스 영상으로서는 이제 구조물을 분해를 하고 그 구조물에서 이제 조형물을 빼내는 퍼포먼스 영상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조물 안에 같이 이제 조형물이 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적인 구조가 그 철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구조물의 흔적이 어쨌든 저한테는 제 생활 패턴이라든지 저의 모든 여러 가지 저를 이루고 있는 요소에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구조물에서 벗어나서 위에 올라선다는 것 자체는 제가 좀 지향하고 싶은 그런 포부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좀 가장 애착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강 작가님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저도 되게 다 제 작품들이 다 소중한데 하나만 뽑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시하고 있는 비범한 옷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작업물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설치 작업에 제가 좀 애정이 더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또 설치라는 게 작업이라는 게 그 공간에 되게 많이 달라져요. 네. 그 공간에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을 때 또 달라지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딱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작업이 되잖아요, 보통. 특히 제 작업이 좀
약간 무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 작업들 뭐 그 중에 굳이 꼽는다면 제가 제일 처음에 설치를 적극적으로 했었던 구름처럼 고래처럼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제가 계속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이 작업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 작업이 제일 그 작업을 통해서 또 많은 전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했고. 그 작업부터 구름이 계속 등장하죠. 네, 맞아요. 거기서 제가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제 나눠진 것들을 화해시키고 이렇게 합의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태건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서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인만의 메시지가 있으세요? 네, 있죠. 원래는 그 제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제 내면을 막 이렇게 깊숙이 관조하면서 생기던 질문들로 시작이 됐었어요, 제 작업이.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반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그 안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이것에서 출발하는 괴로움이 개인적으로 좀 컸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래서 이 작업 내 마음을 좀 화해시키고 싶다. 내 안에서 싸우는 다툰 마음들을. 그렇게 해서 작업들을 시작을 하다가 이런 현상들을 제가 좀 제 안에서 다른 데로 밖을 보니까 사회 현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두 공간을 합치거나 두 존재들을 같은 공간에 놓는 방식의 설치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경험한 네. 사건이나 여러 가지들을 설치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구나 또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경험이고,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건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본인의 겪고 있는 사건이나 경험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땐 모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그런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조금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번 전시 제목 비정상,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와 제목의 의미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비정상의 네. 이제 비정상은 비랑 네. 정상으로 이제 끊어서 읽을 수 있는데요. 각각 이제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비는 이제 to be, 뭐가 이제 되고자 한다는 영어의 비가 있고, 안일비라고 이제 한자로 이제 안일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은 이제 어떤 꼭대기를 말하는 정상도 있고, 평범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정상도 있는데요. 이제 이 각각 두 가지 의미가 섞이면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에서는 이제 아직 꼭대기를 이제 향해 가는 신진 작가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그 예술가들의 이런 생계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정상적이진 않다. 뭐 이런 예술가의 직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떤 자신의 정상을 위해서, 그게 꼭대기든 어떤 평범한 상태든 자신이 정한 정상으로 가는 사람들,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직 도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아직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비정상의 의미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단은 사실 시작할 때는, 이 기획을 시작할 때는 예술가분들의 생계도 같이 조명을 하면 어떤 이런 그 작가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시국을 맞으면서 의미가 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본업을 갖고 투잡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았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다른 직업군에서도. 그래서 자기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투잡을, 라이더를 뭐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졌고, 그런 분들이 원래는 이제 이 생계를 보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연민이나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는 들 수밖에 네.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서 이제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는 상태가 되면 그게 연민이 아니라 이제 공감으로 오히려 이제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그게 이제 되게 얼마나 힘들고 대신에 얼마나 이제 그 자기의 직업을 지키고 싶고 그걸 얼마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하고 이제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 시대 때문에 더 이제 좀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뭐 사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작가는 뭐 고독하게 뭐 작업한다라는 뭐 그런 약간의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도 뭐 이제 생계도 같이 해야 하고 작가로서의 이제 작품 활동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걸 아신 분들도 이제서야 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번 전시 준비하시거나 설치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것들이 뭐 있으셨을까요? 김민승 큐레이터님 제일 힘드셨던 게 있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작가와의 조율도 있어야 되고 설치에도 관여를 하셔야 되고 사실 행정일도 해야 되고 다단한 일 모든 걸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작가의 사생활이 네. 이거를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요거를 어디까지 전시를 한다는, 사생활을 전시한다는 게 되게 사실 예민한 부분일 그쵸. 수도 있으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많았고, 그 작가를 선정할 때 미팅을 하면서 어떤 작가분은 그러셨어요. 그 작가를 하려면 생계를 하는 게 당연한지 않냐, 비정상이란 제목이 왜 비정상인지 모르겠다,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기획을 잘못했나 잘못했나 싶은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것들이 제일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고, 네. 대신에 이제 기획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더 바라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 흥미로운 것들. 전업작가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는데 말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직업 앞엔 전업이라고 안 붙거든요. 뭐 전업회사원 이런 말은 그쵸.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그것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는데, 작가만 유독 전업 작가이냐 취미 작가이냐, 어떤 분들은 뭐 작가 뭐 그냥 배불러서 취미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편에선 이야기를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업 작가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겸업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전업 작가가 오히려 이제 단어화된 건가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 보자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얘기가 좀 더 만들어지고, 작가분들도 되게 현명하게 이제 자기들의 자신만의 기록을 작품처럼 혹은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서 작가분들이 이제 좀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현명하게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너무 처음에 네. 미팅할 때 되게 봤던 이미지가 되게 잘생기셨었어요. 전시를 준비해 가면서 점점 너무 피폐해지시는 거예요. 막바지에.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제 마음에. 전시 준비하느라 고생을 밤도 너무 많이 새시고 하셔가지고. 그러셔가지고 이번 전시 뭐 준비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기억. 딱히 그냥 열심히 설치하시고. 네, 이거 너무 확 지나가는 네. 순간 같이 지나갔어가지고. 설치에만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새 설치가 끝났고 전시도 이제 중간에 이르는 시간이 되었네요. 맞아요. 사실 파이프를 뉴토를 이렇게 파이프를 갖고 오셨는데 이만한 거예요.
사실 직접 체구가 들고 크진 오셨어요? 않으신데 업체가 그냥 네. 업체분들이 그래서 들고 오셨는데 큰 이제 파이프라는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체구에 비해서 되게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걸 참 파이프를 사서 이제 작업실까지 옮기는 게 조금 힘들었었고 직접 옮기셨어요? 같이 옮기셔도 가족이 어쨌든 같이 이제 옮겨주셨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쪽에서 작품을 옮겨주신 때도 엄청 고생 많이 해주셨죠. 아. 네. 이태강 작가님도 뭐 설치하실 때 힘드시거나 이런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설치할 때는 원래 거의 그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긴장이 늘 있고요. 설치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재료 준비하고, 그러니까 네. 재료 준비하고 재료 준비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났던 거, 그 비범한 옷 주머니에 들어가는 삼배를 좀 좋은 걸 써보고자 대한민국 그 명인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좀 구했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결국엔 중국산을 산 예산상의 문제로 이번 전시에서는 보지 못하고 네. 언젠가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나레이션 해준 네. 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녹음실에 가서 제가 디렉팅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되게 디렉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네. 또 디렉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좀 제일 긴장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제가 해보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데 저는 명확하지는 않고 그거를 이제 연기자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배우분께서 의도를 잘 아셔서 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막 시도를 하셔가지고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좀 이제 제목과 관련이긴 하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작가님들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인터뷰에서도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그런 전시 기회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서리 작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세나 삶의 모습은 좀 정말 수치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1년에 2-3번은 전시를 하고 싶고 정말 아까 이태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처럼 하루에 몇 시간을 꾸준히 작업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강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정상은 어디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상이 뭘까? 근데 딱 명확하게 나온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 그리고 하고 싶은 작업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면과 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에 구애받지 네, 않고 그렇죠. 이제 구애받지 네.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딱 그 여건이 상태가 일단 가장 만들어졌을 정상이지 거다. 않을까, 가장 최상의 네. 정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작가로서 내가 하고 싶은 작업에만 딱 매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제 조성되는 그 시점을 정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사실 아까도 저희가 뭐 예전에 전시에서도 보여줬지만 생계 아카이브로 다루고 있고 이제 작업만 하기에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렵다 보니까는 꿈이냐 현실이냐의 갈림길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계 아카이브에서도 소개한 내용들로 어떤 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셨는지 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문미술 전단지 붙이기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방문미술을 이제 모집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청소년 교육이나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이나 아동미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강 작가님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저는
조각가로서 살기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더 적극적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드로잉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외주로 들어오는 작업들 그런 식으로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요. 사실 돈은 잘 벌었어요. 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벌 수 없는 수준의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막 모으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이제 작가로서의 제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던 거죠. 네, 작가님 계속해서 삶은. 뭔가 이렇게 결핍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단을 하고 드로잉 클래스와 병행할 수는 없겠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죠. 지금 다 11년, 12년 이렇게 넘게 작가 생활을 지속하고 계셨는데 정말 이제는 못 해먹겠다, 작가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때도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까지도 너무 힘드셨는데 오늘 또 나와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많이 네. 나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죠. 네.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 그냥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다시 오늘부터 또 작가로 생활을 이어 나가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네. 나갑니다. 그렇게 지속을 하시면서 이태강 작가님은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세요? 저 똑같아요.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늘 하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선보이셨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아보셨을 때 제일 기쁘시고 다시 다른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그런 평가들이 있었을까요? 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 관객분께서 본인의 얘기를 하실 때 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하실 때 이분이 좀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구나 라던가 그래도 제 작업을 보고 본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태강 작가님은? 평가? 네. 그거 좋은 평가 받으면 좋죠. 네, 단순하게. 근데 이제 일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반응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무관심하게 네. 지나칠 수 있는 건데도.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피드백이 있을 때 네, 그게 항상, 뭐 이렇게 네. 나에게 도움이 되든 네. 안 되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반응 자체가 감사한 거죠. 아까 이태강 작가님 이제 작품 이번 비범한 옷의 나레이션을 아까 배우분이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배우분하고 같이 이제 또 연주해 주셨던 분들도 같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배우님은 이제 지현준이라는 배우님이고요. 그 카리스마 넘치시는 네, 그분. 되게 그분을 디렉팅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에 베테랑이셔서 네.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믿고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사실 협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주자분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그 곡을 작곡하신 분과 잘 아는 사이죠. 그래서 그 작곡가님과 이전에 퍼포먼스도 같이 했었고, 그런 인연으로 이제 그 작곡가님이 만드신 곡을 연주하신 분들이랑은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현성 작곡가님의 곡을 사용한 케이스고요. 네, 이제 첼로 연주 같은 경우는 정우님께서 해주셨고, 피아노는 또 고은 씨가. 네.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한 작품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작가님들이 10년, 사실 학창 시절, 전공 시절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후배나 청소년 분들이 만약에
작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해주고 싶은 조언. 안 된다. 너무 힘든 길이다라고 말리실 건가요? 그 질문을 이제 인터뷰에서도 네. 받았는데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고 또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작업이 힘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작업이 힘들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주제는 안 되고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응원하고 싶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예. 태강 작가님은 후배들에게 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이거 되게 잘못하면 꼰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작가로서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물론 그렇지만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작가로서 살려고 한다면 그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작가로 살겠어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작가로 살면서 다른 일을 작가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반대로 시간을 되돌려서 만약에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 이후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 놓쳤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이 부분은 내가 어렸을 때 했으면 작가로서 더 좋았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경험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쉬웠던 것들? 뭐 이거를 그때 배워놨을 걸. 삼성 주식을 사놨을 거예요. 땡땡전자 주식. 그래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작업을 여유롭게 했을 그쵸. 걸. 이런 서유진 작가님도. 저는 좀 어렸을 때 너무 책을 안 읽었어가지고 책을 좀 많이 읽거나 이제 그때그때 경험한 것들이나 이제 관계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다양하게 경험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어렸을 때 좀 소극적이고 겁도 많고 이래서 막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봤어야 되는데 많이 다양한 경험을 좀 못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좀 있어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더 했으면 좋았을 걸 네. 이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너무 혼자 놀았던 네. 것 같은 느낌? 어제까지는 또 작가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생각은 하셨겠지만 오늘의 작가로서의 이제 본인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한 10점 만점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신다면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최근까지 한 8점이었는데요. 어제 그 생각 때문에 7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태강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9점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만족하고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혹시 이 비정상 전시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 이제 전시를 보러 오라고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좀 5명의 작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충분히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 가능한 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늘 다른 분들에게 전시 소개할 때 주변에 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있고, 네. 공원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나들이 겸 올 수 있는 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유진 작가님은 이번 전시를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일단 제 작업 중심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소외나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5분의 모든 작가분들이 다 소외나 비정상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 각각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나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방식대로 각각의 이야기를 좀 잘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승 큐레이터님은 어떻게 주변 지인들에게 비정상 전시, 제가 기획한 전시 놓치지 마시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조금
친절한 내용이 담겨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연출을 그렇게 막 친절하게 해둔 편이 아니라서 아마 작품이랑 그냥 놓여진 것만 보면 오히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작가 인터뷰나 이제 작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다양한 영상들 또 같이 보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와닿는 게 많을 것 같고 공감하실 수 있는 포인트도 더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전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태강, 서유진 작가님, 김민순 큐레이터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전시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졌고, 오히려 이제 전시를 못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시가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정상 전시 놓치지 마시고 저희 6월 6일까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진행되니까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또 2부에서 정덕현, 김양우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지니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